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되면 주식은 접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주식시장이 어땠을까요? 본인의 이제 수익률에서 가장 크게 이겼던 시기는 역설적으로 1970년대였습니다. 이 박종원의 경제한방 지금 KB증권 김효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가를 쉽게 못 잡고 경기 침체도 오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국이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요즘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상 꼭 마이너스 성장이어야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은 안 좋은데 물가는 여전히 높거나 더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넓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좀 새롭게 막 뭐가 나타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식으로 그냥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를 하기에는 그렇게 썩 상쾌한 환경은 아니죠. 그리고 특히 우린 다 사람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일을 가장 또렷하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그 엄청난 유동성 랠리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성장주를 대표로 한 그 엄청난 주가들의 랠리를 생각을 하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되면 주식은 접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주식시장이 어땠을까요? 1970년대 막 출렁출렁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장기로 놓고 보면은 박스권이었었어요. 박스권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30%의 하락도 있었고 50%의 상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투자를 좋을 때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투자법을 저희가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그게 유동성이 되었건 기술 기업들의 성장이 되었건 엄청난 상승세의 주가 차트 모양이 굉장히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갇혀 있을 수가 있다더라. 그 대신 그 안에서도 마이너스 30, 플러스 50, 3, 40에 굉장히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 엄청난 기회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높이를 조정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미 왔다 그러시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보통 제일 걱정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나 지속될 거냐 이게 걱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1970년대는 10년이 넘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그 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풀려있는 돈들의 양을 생각하면 우리가 올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만 팬데믹 이후에 돈을 또 워낙 많이 풀다 보니 이게 돈이 좀 누가 느끼기에도 이제 돈이 좀 없어 되게 팍팍해 라고 할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70년대처럼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고물가가 유지되려면은 이게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높아지는 저희가 그냥 쉽게 휘발유 가격이라고 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십몇 년 동안 이제 물가로 고생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뭐 전쟁도 영향도 조금 반감되고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빠르게 국가들이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년에 끝납니다 이렇게 탁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막 5년 10년 이렇게 늘어질 것 같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때 이제 주가에 대해서 막 30-40% 오르기도 하고 30% 하락하기도 하고 뭐 그런 환경이라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박스권이었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 투자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예전처럼 왜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뭐 주식에 묻어두고 뭐 10년, 30년 이렇게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게 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30% 빠졌다, 50%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주기가 딱 평균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1년 반에서 2년 반 주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긴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출렁출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뭐 1년 반, 2년의 시기는 그렇게 짧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단타 매매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경제 사이클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거라는 생각들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하신 분은 워렌 버핏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렌 버핏이 원래도 유명하셨지만 가장 유명해진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뭐 옛날부터 유명하셨겠죠. 옛날부터 유명하셨겠지만 1970, 80년대 지나면서 맞습니다. 점점 네, 70년대 사실은 가장 좀 대외적으로도 명성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가장 크게 이겼거든요. 시장을 이겼어요. 야, 그 이겼는데 진짜 어렵다는 그 시장 가장 이긴 거. 크게. 가장 크게. 네, 본인의 이제 수익률에서 가장 크게 이겼던 시기는 역설적으로 1970년대였습니다. 네. 제가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분은 말은 쉽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워렌 버핏처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제가 뭐 경제 사이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여서 저런 이야기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도에 성장주가 막 그러니까 기술주죠. 미국의 기술주들이 막 성장을 할 때는 경제가 안 좋아도 그 기업들은 돈을 되게 잘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24시간 밖에 없는데 투자를 할 때 경제 사이클을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술 기업의 그 하나하나 행보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기술 기업의 행보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전체 경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아니고 물가에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주식도 같이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원래 클래식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사실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경제랑 상관없이 주식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올해 하도 물가가 문제니까 우리가 경제를 막 다들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안 좋은 쪽으로만 보셔야지 됐었잖아요. 저희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도 조금 숨통 트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보시면서 경제가 조금 이제 저점에 다가왔다던데라고 하면 근데 주식을 그러면 조금 늘려야 되나? 경제가 고점에 다다르고 이제 조금 쉴 수도 있다던데 라고 하면 좀 포지션을 줄이셨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어떤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선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 코로나 선회하면 좋은 점이 우리나라 수출 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춥다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혹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면 마치 22년에 미국이 위드 코로나 가면서 물가가 올랐던 것처럼 혹시 세계의 공장인 중국마저 인플레이션의 발원지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또 한편 들거든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국만큼 폭발적인 수요가 얹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경제 펀더멘탈이요.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직접 보조금의 형태로 각 기업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표현은 저렴합니다만 꽁돈처럼 곧장 수요로 이연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2021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이미 좀 마이너스로 하락한 상황이고 오랫동안 이제 고강도의 락다운 봉쇄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경제 체력들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억압했던 것들에 대한 수요 서비스가 되었던 내구재가 되었건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올라오겠지만 미국에 비한다면 굉장히 좀 적은 양의 수요만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게 수요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고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그래서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끝내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고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될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좀 큰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조금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미국을 위주로 해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 향 비즈니스만 할 수도 없는 상황, 미국 향 비즈니스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 저쪽 좀 신경 써질 게 많아졌어요. 게다가 중국은 조금 정책적으로 이제는 좀 국산화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돌아선다라는 것 자체는 한국에게는 분명 좋습니다. 이제 분명 좋습니다만 예전처럼 중국이 좋아질 때 한국이 바로 막 중국의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 상황이 이제 하도 오래간만에 와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더 잘 버틸 수 있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더 취약한 나라인가요? 그 생각은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높은 물가를 하면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저희 이제 이자 부담 뭐 이런 것들도 보셨지만 사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 기업에게도 좋지 않지만 국내 내수에게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보다 엄청 취약하다라고까지 이야기 드리기는 싫습니다만 예,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조금 우리 환경이 낫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둘러싼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다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김울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경제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